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 때 뭐 여기 실강 들으신 분들은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법전은 사실 작년 거 법전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동영상 강의 들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강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행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은 시험 보기 직전까지 법률로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개정이 되면은 뭐 법전을 새로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정이 되면 새로 사면 되겠지만은, 뭐 많이 개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법전에다가 새로 뭐 잘라서 붙이시다던가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이 많이 개정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이제 모르지만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이 되면은 아마 새로 사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법전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전이 개정이 안 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왜냐면 쭉 꾸준히 보던 법전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게 언제였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12월 달에 예전에 법전, 그러니까 법 내용이 대부분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 법전을 다시 사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GS 이제 연기 다 끝나고 1기 들어갈 때쯤에 이제 법이 너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 개정법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법전을 새로 사셔야 되는 그런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작년 법전 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페이지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법원을 한문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법법자의, 이거 무슨 원자죠? 근원 원자죠. 그렇죠? 법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노동법의 근원은 뭐냐? 근거가 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단어는 법규범성이 있느냐, 즉 법규범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규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법원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렇죠? 법원의 종류 전에 일단은 정의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의의를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이라는 거.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뭐냐면 이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거 한마디로 법 규범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즉, 그럼 법원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한번 보는데, 노동관계 법령. 노동관계 법령은 법규범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법규범이 아니에요. 법이죠, 이거는. 법령이잖아요, 법령.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 법령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법령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쟁소법 할 때도 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실 때도 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법령에는 뭐가 있냐면 국회에서 지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근로기준법은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제정하죠. 노조법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걸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뭐 노조법. 여러분들 1차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하나 있죠. 뭐요? 민법.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에요. 법률.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의 하위법이 뭐가 있죠?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대표적으로 시행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 이걸 시행령이라고 하고, 시행령 밑에 뭐가 있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있죠. 그렇죠? 시행규칙은 대표적으로 부령이라고 얘기하죠. 부령. 그렇죠? 고용노동부령. 그렇죠?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부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실 때 법령으로 쓰느냐, 법률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규범이에요. 법규범.
법 규범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종류 중에서 이 노동관계 법령은 법 규범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법 규범성.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노동관계 법령은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동법 제33조 근로 3권은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종국적인 기준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즉 뭐냐면 법 규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국제 협약과 조약이 그럼 법 규범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법 규범성이 인정이 돼요. 대표적으로 국제 협약이 뭐가 있죠? 우리 노동과 관련된 게 뭐가 있죠? ILO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ILO 협약이라. 이 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법 규범성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LO와 협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체결한 거기 때문에 법 규범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약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소파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앉는 소파 말고 소파가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스테터스 오브 폴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주한 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파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약으로 체결한 부분이 조약으로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법 규범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규범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사자치규범. 자, 노사자치규범이죠. 노사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단체 협약이 있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한 결과물이 바로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노사 간에 적용되는 법률. 즉 노사자치규범은 일반적인 실제법하고 차이가 뭐냐면 민법은 근로기준법을 예를 들죠.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되는 법률이죠. 그러나 이 노사자치규범은 누구한테만 적용돼요? 사업장의 노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를 노사자치규범이라 하는데 이 노사자치규범 대표적인 게 단체협약이 있고 두 번째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체결한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를 노사자치규범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규범이에요. 규범은 하나의 법이라고 그랬죠. 물론 견해 대립이 있어요. 단체협약이 법규범성이 있느냐, 계약이 있냐, 단순한 계약이냐에 관해서 견해 대립이 있고 취업규칙도 법규범설과 계약설의 대립이 있어요. 작성해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 규범성을 인정해줘요. 노사자치 규범이잖아요. 규범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하나의 법 규범성이 인정이 돼요. 특히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에서는 법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은 좀 있는데 명시적으로 이게 법 규범이다라는 판례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체계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륙법계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제가 그 대륙법계 체계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두 번째 줄. 자, 앞에 보시면 이따 다음부터 노사자치 규범은 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에 해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노사 간에 정한 규범이니까. 그렇죠? 근데 노동법의 법원성이 인정한지 여부와 관계한 문제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견해 대립은 있으나 노사자치 규범은 그 적용을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법 규범성이 인정이 된다. 이 세 가지는 노사자치 규범은. 자, 노동 관행 한번 볼게요. 시험에서 특히 이제 우리 시험이라든가 수험가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동 관행 부분. 관행이 법원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행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회사가 연장 근로하는 관행이 있어요. 그럼 그게 법 규범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칙은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법원성이 인정이 안 돼요. 법원성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첫 번째 규범적 사실로 승인이 되거나 두 번째 구성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해 줘요.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여기 바로. 판례에서는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첫 번째 끝에부터 볼게요. 그러나 노동관행이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원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역접이잖아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한번 보죠. 노동관행이 거기서부터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밑줄 그으면 돼요. 자,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거기가 첫 번째예요. 제가 써드린 거랑 똑같죠. 앞에 써드린 거랑.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자, 보시면은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인정이 되면은 노동 관행이 법원성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법 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법 규범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나중에. 요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동 관행의 법원성 여부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1기 때 여러분들 판례 공부만 배우겠지만 요게 무슨 사건이냐면 한국전력공사 사건이에요. 즉 한전 사건인데 거기에 나옵니다. 자, 판례와 행정해석 부분. 자,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인정은 안 돼요. 판례와 행정해석.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 공부할 때는 행정해석을 볼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행정해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인데 뭐냐면 우리나라 법원에 아까 전에 법 규정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연차는 15개 줘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차를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육아휴직을 가서 아니면 만약에 부당해고 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재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실무적으로는. 그럼 그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 행정해석을 보시면 돼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실무적으로 이 행정해석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판례도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해석이 많아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래서 나중에는 요 공부는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법원성 인정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 체계와 관련해서 크게 이건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대륙법계 체계가 있고 영미법계 체계가 있어요. 대륙법계라는 거 뭐냐면 유럽 대륙의 법 체계예요. 유럽 대륙. 유럽 대륙의 법 체계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죠? 유럽 대륙. 영국이 포함될까요? 영국은 대륙에 있지 않죠. 섬나라잖아요. 영국은.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프랑스라든가 독일이에요. 독일. 대륙법계 체계 특징은 뭐냐면
성문법주의예요. 성문법. 성문법이 뭐냐면 법전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뭐예요? 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법전이 있죠.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체계예요. 우리나라가. 이 대륙법계 체계를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고요. 아시아에서 일본의 법 체계를 받아들인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체계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전이 있어요. 법전이 있기 때문에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법원성이. 그러나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뭐냐면 영국과 미국의 법 체계예요. 이 영미법계 체계는 가장 큰 특징이 불문법. 불문법이 뭐냐면 법전이 없어요. 미국은 법전이 없어요. 법전. 그러면 법원성을 인정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성이 바로 판례예요. 판례. 판례가 하나의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판례가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판례가 법원성을 갖지는 않죠. 법원성은 갖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실상으로는 이 판례가 구속력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가서 2013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2013년도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다 뭐 학교를 다니고 계셨겠죠. 2014년에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우리 교재도 있는데 가불 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판결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임금 파트에서 배우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는 판례예요. 정기상여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회사를 안 내려서 그렇지만 상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여금 법정 그 수당이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사자치 규범에서 정하고 있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을 줄지 말지는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수당은 아닌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냐 아니냐 이거 관련해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보통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행정해석으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을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맡을 때도 이 정기상여금 사건 맡을 때도 상당히 조금 주장할 때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야 뭐 근로자 편을 맡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용자 측을 맡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을 막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근로자 사건 맡을 때 상당히 힘들어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고 있으니까 근로자 사건을 맡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포함이 돼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이런 것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사건을 맡을 때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 통상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했는데 뭐였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우리도 입장을 바꾸겠다. 왜냐하면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입장이 다르게 되면 문제가 법률 간의 충돌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장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대법원 판례 입장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다 사실상의 그 대법원 판례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이 나오고선 입장을 바꿨어요. 입장을. 근데 지금은 정기상여금이 다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돼요. 지금은 이 전화 판결 때문에, 이 판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의 판례가 구속력은 있어요. 구속력은. 그래서 이 판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문법주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성문법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판례들이. 왜냐하면 정기상여금 통상에 해당된다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례로서 우리가 다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의 구속력.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판례 입장 보면은 자, 대립법계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하급범을 구속하여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지금 들어드렸죠. 여기에. 자, 행정해석 마찬가지예요. 행정해석도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동청 사건이라든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걸 다루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 남녀고용법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죠? 며칠이죠?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인가요? 이 휴가? 처음 들어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에요. 10일. 근데 예전에는 3일에서 5일이었어요. 이게 2019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게 10일로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하시게 되면 그럼 이 10일 안에는 휴일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이라든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노무사면은 노무사님 배우자 출산휴가 휴일이 포함돼서 10일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 법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해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해석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수험생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노무사 공부했다고 해서 자기가 다 노동법 아는 줄 알아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거는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공부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이 공부가.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행정에서 휴일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휴일이. 근데 이게 행정해석이 2019년도 7월 달에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휴일을 포함해서 10일이에요, 휴일 포함.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10일. 그러니까 예전에 휴일을 포함해서 10일이었는데 예전 포함하지 않고 10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자, 보시면은 자,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노동행정의 지침이나 노동법의 유권 해석을 국민 또는 하부기관에 표명하는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인정되지는 않아요. 원칙은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체계이기 때문에 판례와 행정해석이 인정이 안 되지만 자, 여기 보시면 다만 하급관청 등 노동행정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내에서는 구속력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청 사건이라든가 노동위원회 사건에 때는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법원 상호 간의 충돌 부분이에요. 법원의 경합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실정법 간의 충돌 부분이에요. 실정법 간의. 실정법 간의 충돌 부분을 보통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자, 법원 적용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이 법원 적용의 원칙을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반 원칙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상위법 사이 동의법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위에 있는 법. 그걸 다른 말로 통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제일 높은 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가 아까 전에 우리 배운 법령이에요. 법령. 그러니까 법령은 헌법에 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위법인데 상위법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통치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령은 아까 전에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령 밑에 뭐가 있을까요? 법령 밑에 노사자치 규범이 나와요. 뭐냐면 단체 협약이에요. 단체 협약은 법령에 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단체 협약은. 자, 이걸 잠깐 지울게요. 요 밑에 뭐가 있을까요? 요 밑에가 바로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에 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한 결과물, 즉 근로삼권의 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 단체 협약에 반할 수는 없겠죠. 그럼 협약 자치 원칙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노사 간의 협약 자치 원칙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든 문서란 말이에요. 그 문서를 갖다가 취업 규칙을 바꿔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형해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업 규칙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은 누가 제정하냐면 사용자가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가 제정한 규정인데, 즉 뭐냐면 취업 규칙은 우리 사업장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근로조건을 부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 규정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한 내용들을 보통 이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취업 규칙인데요. 사용자가 제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단체협약이 취업 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상위법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근로삼권이 맨날 형해화될 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취업 규칙으로 뭉개버릴 수가 있잖아요. 단체협약을.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더 상위법이에요. 단체협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체협약. 노사 간의 근로삼권, 즉 헌법 33조 1항에 근거해서 단체 교섭을 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취업 규칙, 그다음에 근로계약.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근로계약이 하나의 법규범인 거죠. 왜냐하면 근로계약도 하나의 법규범이에요. 노사자치 규범이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법 규범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하위 규범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상위법사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냐? 요 동일한 내용이 만약에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은 어떤 게 적용되냐면 상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동의법 사이, 같은 법률 사이에 만약에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적용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근기법과 민법이 충돌해요. 같은 내용이.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먼저 적용될까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법 우선의 원칙과 새로운 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기법과 만약에 민법이 충돌한다, 같은 내용이 충돌해요. 그러면은 새롭게 먼저 만든 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새롭게 만든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냐? 이 근기법은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먼저 적용된다? 근기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먼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동의법 사이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위법 사이에는 어떻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만약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적용돼요? 단체협약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단체협약이 상위법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노동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법률에서 다 적용됩니다. 이건 노동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다 모든 법률에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을 하게 되면 다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법원칙. 그래서 노동법에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 보죠. 자, 보시면은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헌법은 법령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신법 우선의 원칙. 자, 동의의 법원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동의의 법이라도 일반 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선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보다는 특별법인 선원법이 더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실 거고요. 자, 근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예외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유리한 조건이 먼저 적용되는 거. 만약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있는데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 원칙은 단체협약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은 하위법인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예요. 여부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즉 근로계약에 유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은 근로계약에 있는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데 요게 바로 이제 30회 때 기출 문경 레저타운 사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만약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에 만약에 유리조건 우선원칙이 있다. 여기에도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규칙도 단체협약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유리한 조건이 먼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나요? 이거는 왜 적용 안 될까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적용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게 힌트예요. 키워드가 헌법 33조 1항 뭐였어요? 단체협약은 근로3권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근로3권의 결과물을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적용할 수 있으면은 근로3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헌법 33조 1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법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독일의 단체협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독일의 단체협약법에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기출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방가로 3번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30회 때 기출 문제였었죠. 옆에 보시면 문경 레저타운 사건이라고 있죠. 17페이지. 요 판례가 기출 판례였어요. 요 판례가. 그래서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은 자 보시면은 자 문제 소지 한번 잠깐 볼게요. 유리 조건 우선 정의를 한번 보죠. 상위 규범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에요. 맞죠? 유리한 조건이 먼저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른 법의 영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법 특이의 원칙인데 자 방가로 2번 볼게요. 그러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간에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 위반의 의미가 뭐냐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최저 기준으로 보아 하회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준보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아서 다른 경우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유리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최저 기준이냐 아니면은 절대적인 기준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협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유리조건 우선원칙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최저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 소재는 뭐냐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최저 기준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기준이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쟁점되는 부분인데요. 이 쟁점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문제 소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쟁점되는 부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앞자를 줄여서 문학판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험가에서 문제 소재, 학설,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쟁점을 써줘요. 쟁점을. 가장 중요한 건 이 판례를 잘 작성하는 겁니다. 판례를. 검토 의견은 판례 의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검토 의견이 판례랑 다른 답으로 나가면은 다른 답이 나와요. 최종적으로 다른 답이 나와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안드로메다로. 그래서 어디 자 보시면은 문제 소재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소재가 아까 전에 단체협약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최저 기준으로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학설 나오죠. 학설 보시면 적용 긍정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편면 적용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편면 적용설은 일본식 용어예요. 일본식 용어. 그래서 임종유 교수님이 보통 책에 보면은 편면 적용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단체협약의 기준은 자 근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기준으로 정한 거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단체협약의 기준이 뭐다? 최저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노동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암기부터 하면 이게 아까 전에 휘발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 날아가요. 여러분도 앞에서 시민법의 원리 3가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뭐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독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적용 부정설이에요. 이거를 이제 양면 적용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일본식 용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본식 용어라서. 그러면 양면 적용 부정설은 뭐예요? 단체협약의 기준이 뭐예요?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기준을 적용할 수 뭐예요?
단체협약 기준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체협약 기준만.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견해인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올라갈게요. 자, 보시면은 입장이다 마침표 다음부터 이 견해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기준이 근로계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는 물론 불리한 경우에도 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단체협약 기준만.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기준만. 자, 그럼 판례 입장 한번 볼게요. 밑줄 한번 보죠.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두 번째 줄 협약 자체의 원칙상. 단체협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근로 3권 즉 헌법 31항의 근거에서 단체 교섭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협약 자체의 원칙상 자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근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고 또한 불리하게도 변경할 수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단체 교섭을 하는데 우리가 임금을 좀 반납하거나 아니면은 좀 상여금을 삭감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협약 자체 원칙상 가능해요. 그게 민법 103조 반사질서에 반하나요? 반하지 않아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개정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개정할 수 있어요. 협약 자체 원칙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협약 자체 원칙상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이걸로 써고 여러분들 풀어가시는 거예요. 답안지를. 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단체협약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검토는 당연히 이제 적용 부정설의 입장으로 가시는 게 이제 좋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제 문경 레저타운 사건에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조건 우선이 적용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확인해 보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중간부터 보죠. 근로기준법 90조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 밑줄 근로기준법 90조를 반대 해석하면 자 97조가 뭐냐면 다시 위로 올라와 볼게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이 적용되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다. 즉 뭐냐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자 그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라고 했죠. 부분 무효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 해석하면 자 다시 내려와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유효라는 거죠. 그렇죠?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97조 보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부분 무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 무효의 법리를 반대 해석하자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는 제가 여기 판례는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그래서 밑줄 참고해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필기를 하시고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볼펜으로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정도 하고 나중에 밑줄 잘못 그으면은 이게 수정 테이프 긋고 막 나중에 그 책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필로 사용하시다가요. 나중에 2회독, 3회독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빨간색이든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중요한 색깔 부분만 보시고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이거를 다 암기 못해요, 여러분들. 과목이 우리 노동법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키워드만 암기하는 거예요. 협약자치 원칙상.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말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걸 빨간색으로 하든 보라색으로 하시든 형광펜으로 하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연필로 하다가 두 번째는 색연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형광펜으로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펜이나 이런 거 하시면 수정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책 보기가 아마 나중에 싫어지실 거예요. 볼펜으로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 치시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책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필로 하셔서 그으시고 만약 잘못된 뭐 수정하시고 지우시고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 노동기본권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근로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근로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근로권은 헌법 32조와 33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32조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헌법 33조 1항은 근로 3권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잠깐 지우면 자, 근로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32조와 제33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포괄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근로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 근로권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언제 처음 보장이 됐냐면 입법적으로, 그러니까 성무법적으로 어떻게 처음 제정이 됐냐. 우리 대륙법 개척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 있었었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권에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조와 이제 33조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이 33조는 아까 전에 이제 근로 3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이 근로 3권은 어디서 처음 규정이 됐냐면 와그너법이라는 데서 처음 명문화를 했어요. 근로 3권은 좀 비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게 이 근로권이 와그너법에서 처음 규정됐다.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이제 근로 3권하고 근로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근로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헌법 32조 1항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근로에 관한 권리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데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을 말하냐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어떤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민만을 보호해줘요.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9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1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로마자 세 번째 근로권의 주체에서 자, 첫 번째 국민 나와 있죠. 자, 국민 거 끝에 첫 번째 끝에 보죠. 여기서 국민이라 자 밑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민, 즉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와 실업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한번 볼게요. 근로권의 개념은 자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이제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8년 재헌 헌법에서 이제 명문으로 규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보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권의 법적 성격. 법적 성격이 그러면은 자유권설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생존권설에 해당되느냐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중요한 견해 대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근로권의 그런 법적 성격은 어떻게 했냐. 문제 소지를 한번 보죠. 자, 쟁점이 되니까 문, 학, 판, 검으로 나가고 있죠. 자, 보시면은 헌법 32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과 관련하여 국가는 근로권의 내용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근로자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가지느냐, 근로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생존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학설을 보시면 첫 번째 자유권설, 근로권을 자유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근로권이라 하면 곧 근로에 대한 자유권을 의미한다는 거. 즉 뭐냐면 개인이 근로를 기회를 얻음에 있어서 국가 또는 타인이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권설의 입장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생존권설 보시면은 근로권은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권은 국가의 책임 하에서 근로의 기회를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추상적 권리설, 뭐 구체적 권리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더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추상적 권리설이 일반적인 노동법 학자들의 다수적인 견해예요. 노동법 학자들의 다수적인 견해. 다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윤성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상규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이 추상적 권리설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근로권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지만, 자, 국가 입법에서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추상적 권리설이고, 구체적 권리설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서울대학교 이제 헌법학자이신 권영선 교수님이나 김철수 교수님이 주장하신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그런 견해인데요. 근로권은 입법을 매개할 필요 없이 국가를 구속함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 권리설인데,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우리나라 이제 김철수 교수님이라든가 권영석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 교수님들이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추상적 권리설을 주장하고요.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구체적 권리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판례입장 한번 볼게요. 자, 판례입장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사유권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서는 대법원 판례만 나오지 헌법재판소 판례는 나오지 않는데, 자, 보시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즉 뭐냐면 자유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생존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렇게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검토서를 일단 노동법 교수님들이 대부분의 견해는 추상적 권리설로 이제 검토를 썼는데 그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로권의 주체를 한번 볼게요. 근로권의 주체를 보시면은 근로권을 권리하고 근로권의 권리라든가 보유의 주체는 누가 있냐면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가 있죠? 근로권을 행사하는 자는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권의 보유 주체는 뭐다? 일반 국민. 즉 일반 국민이 되는 거죠. 보유 주체는 일반 국민. 여기서 국민이란 건 뭐죠? 노동의 의사라든가 능력이 있는 국민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근로권의 행사 주체. 행사 주체는 누가 돼요? 근로자죠. 행사하는 자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유 주체와 행사 주체가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국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32조 1항에서 봤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그런 국민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럼 외국인은 근로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인. 외국인은 될 수 없죠. 네. 왜냐? 여기 보시면은 이 근로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적인 어떤 사회 정책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한테까지는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헌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권은 자국민의 권리예요. 그래서 외국인한테까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 내적 사회 정책적 권리다. 써드릴게요. 근로권이라는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외국인한테는. 자, 그런데 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그러나 해서 다른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한번 보죠. 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근로권이 아니라 일을 할 환경.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권리는 자, 자유권적 성격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보장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즉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내가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아니면은 합리적인 어떤 이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다?
외국인 근로자에서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적용을 안 받는다. 동일한 근로를 하면서 이거는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권은 뭐다? 국가 내적 사회 정책적인 어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한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 자, 보시면은 자, 근로권이라는 것은 자연인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은 회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기를 한 그런 회사를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등기를 한. 자, 그래서 근로권은 소위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주체가 되지는 못하죠. 그렇죠? 자, 근로권의 주요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 뭐 근로기회 제공 청구권. 그래서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근로기회 제공 청구권의 의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 근로기회 제공 청구권이란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국가의 어떤 고용 확대를 위해서 입법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보죠. 헌법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32조 근로의 권리, 사회 국가 원리 등에 근거해서 실업 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직접 뭐다? 국가에 대해서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인정한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근로기회 청구권, 국가에 대해서 저 근로기회를 하게 해주세요. 근로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같은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 생계비 지급 청구권. 대표적인 생활지원제도.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노동법에 의해서 생활지원에 관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었죠? 실업급여. 그렇죠? 실업급여가 대표적인 생계비 지급 청구권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생계비 지급 청구권이란 첫 번째 줄, 국가에 대해서 근로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상당한 생계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인데, 자, 그 밑에 줄 끝으로 가보시면 이 정책의 의무에 대응하는 입법으로서 고용보호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고용증진 의무. 자, 32조 제1항 후단에서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 하며 그래서 점점점 돼 있어요. 자, 국가는 계속 보시면은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할 입법은 물론 고용 확대와 실업 대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라든가 전 정부라든가 역대 정권에서 이 고용 노동 정책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노동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권이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죠. 근데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5년 단임제예요. 중임제가 아니라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동안 안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제가 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용노동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고용. 내가 정권 잡았을 때 우리 고용률이 이렇게 높았다. 그게 바로 고용노동 정책에서 가장 최고의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다 고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용률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가는 고용 증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이라든가 실업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적정 임금의 보장. 자, 32조 제1항 후단에서는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적정 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연세대학교 법대 이제 이상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적정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적정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 자, 보시면은 자, 다섯 번째.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법정주의가 뭐죠? 법정. 아마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법에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상여금이 법정 수당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법에 정한 수당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법정 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는 뭐죠? 근로조건이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법전 한번 잠깐 보죠. 17조 한번 볼게요. 17조 보시면 근로기준법 17조 보시면은 거기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부분이 나와요. 명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명시란 말도 자주 나올 텐데요. 여기다 쓸까요? 명시가 뭐죠? 명시. 명시.
첫 시간이니까 법률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명시를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요거는 다 아시죠?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강의할 때는 이런 한문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전에 이제 제가 뭐 처음에 강의하고 그럴 때는 한문 세대여가지고 사실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한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보일시예요. 밝게 보이는 걸 명시라고 해요. 밝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건 뭐죠? 근로계약에 밝게 보이게 작성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로계약에. 그래서 명시라고 표현합니다. 명시. 자, 보시면은 자,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자, 보시면은 그럼 근로조건을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자, 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구체화한 것, 즉 32조 3항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뭐다? 근로기준법 17조인 거예요. 법률에 규칙하고 있다. 그 법률 구체된 법률이 뭐냐면 근로기준법 17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15조에서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이다. 즉 뭐냐면 부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대체적인 효력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 효력 또는 보충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체적 효력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근기법 15조에서는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를 부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법률 행위에 일부 무효가 이제 부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근로계약서 상에 만약에 근로 조건, 특히 뭐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이 만약에 위반되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뭐 상위법이 적용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법령이 적용된다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 시간을 만약에 만 1시간으로 정했다. 우리 지금 소정 근로 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이에요. 근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1시간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건 법에 위반된 거죠. 그럼 뭐가 적용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에 있는 내용이. 그럼 이 부분만 무효가 되고 뭐다?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대체적 효력 또는 보충적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적 효력.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이 근로기준법은 대체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아직은 다 대부분 뭐 잘 안 들으셨겠지만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 이제 379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법률행위 일부 무효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행위 일부 무효, 똑같이 일부 무효의 효력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취하시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이 만약에 제3조 법률에 위반이 돼요. 그럼 위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부분만 무효이고 법령에 있는 부분이 여기 적용되는 거죠. 대체적 효력에 의해서. 근데 민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서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계약과 노동법상 계약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같은 계약이지만 차이점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란 거예요. 구체적인 차이점이. 자, 보시면은 자, 21페이지. 자, 여자와 연소자의 특별 보호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헌법 제32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면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로 3권 부분인데요. 자, 근로 3권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근로권을 배웠지만은 우리 근로 3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근로 3권은 아까 전에 여기 지웠네요. 아, 여기 있군요. 근로 3권은 아까 전에 지웠는데 와그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이마르헌법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근로 3권이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면은 근로 3권이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근로 3권이라는 건 근로권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행사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지를 보면은 자, 이 근로 3권을 행사하는 이유, 보장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자, 보장하여 다음부터 밑줄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있지만 사용자하고 대등하게 교섭하기 위해서 이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들은 여러분들 이제 법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다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쓰실 때도 이 취지를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 못 하냐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채점자 기준에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지를 쓰고 답안지에 취지를 안 쓰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를 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취지는 다 씁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암기하시는 분들은 취지를 못 써요, 대부분. 이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논의 전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의 전개라는 건 뭐냐면 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답안 제 책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답문이 출제되었을 때 만약 근로 3권에서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본론의 내용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다 써야 되는 게 이게 답안지 형식이에요. 근데 케이스는 뭐냐면 중간에 쟁점되는 부분. 아까 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에 유리조건 우선 적용되느냐. 그러면 그 부분만 딱 얹어서 쓰는 거예요. 그 부분만. 왜냐하면 케이스는 어디에서 쟁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딱 쓰는 거예요. 부분만. 그래서 저희 책에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단문이 출제됐지 뭐 단문이 출제되지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케이스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단문으로 만약에 출제되면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고요. 케이스로 출제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부분만 딱 정해서 쓰는 겁니다. 일부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 교재를 보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의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단문을 출제됐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이 이 근로상권에 대한 쟁점이 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논의의 전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근로 3권의 법적 성격. 아까 전에 근로권의 법적 성격, 자유건설의 입장과 생존건설의 입장. 그렇죠? 생존건설의 입장 관련해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눠져 있었죠. 그렇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모르셔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 소지 한번 볼게요. 자,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 3권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권적 생존건설이에요. 똑같이 생각하면 보는데 하나 뭐가 튀어나오냐면 혼합건설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혼합건설은 뭐겠어요?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혼합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자유건설 먼저 볼게요. 자, 근로3권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권의 일종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생존건설. 이 생존건설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대법원의 입장. 자, 보시면은 근로3권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의 장애를 제거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국가적 배려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 보는 견해. 자, 그다음에 혼합건설 한번 볼게요. 자, 이 혼합건설의 입장은 밑에 보시면 판례가 지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혼합건설의 입장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과 조금 다르다는 거 좀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뭐 임종률 교수님이나 김유성 교수님 같은 노동법 학자들 대다수의 견해도 이 혼합건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어요. 혼합건설의 입장. 그래서 혼합건설의 입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권적인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혼합건설의 입장이겠죠. 자, 근로자가 근로 3권에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권적인 측면과 자, 이러한 사용자에 의해서 침해된 경우에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대법원의 입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거기 앞쪽에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을 보시면은 헌법재판소 입장은 자, 세 번째 줄 잠깐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되모로 다음에 쉼표 있죠. 그 다음부터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 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혼합건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저는 이제 혼합거설 입장으로 썼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3권의 주체입니다. 자, 근로3권의 주체. 첫 번째 근로자. 아까 전에 보유 주체는 누구라 그랬죠? 근로권의 보유 주체는 국민, 그렇죠? 근로권의 행사 주체는 근로자, 그렇죠? 이제 근로3권의 주체예요. 근로3권의 주체. 근로자, 근로3권의 주체 되나요, 안 되나요?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와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해준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자. 이건 노조법상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취업 중인 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중인 자 또는 해고자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사실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지 제가 공부할 때나 한 3, 4년 전만 해도 실업자나 이제 해고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 노동법은 개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쟁속법은 개정이 잘 안 돼요. 근데 노동법은 개정이 되는 이유가 이게 실체법이에요. 사회적인 문제하고 항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여론의 형성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법도 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자주 개정이 될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뭐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될 리가 없어요. 그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인 부담이 있으면은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거의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앞에 말한다 다음에 마침표 다음부터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소위 서울 여성노조 사건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는 있죠. 서울 여성노조 사건이 뭐냐면 실업자나 해고자들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는 즉 근로3권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판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지금은 사실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입법적으로 다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2004년도 판례인데 그 당시에는 실업자나 아니면 해고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3권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판례에서는 인정을 해줬죠. 판례에서는. 자, 두 번째 이제 근로자의 단결체 문제인데 근로자의 단결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근로자 단결체는. 그럼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노동조합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체 교섭은 근로자가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노동조합이 하는 거지 사용자와 노동자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서 단체 교섭을 하는 거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 교섭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됩니다. 근로3권의 주체. 지금 근로권의 주체가 아니에요. 자,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3권의 근로자만이 권리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근로자 개인은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는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 교섭은 사용자하고 노동조합 간에 하는 거지 즉 단체 교섭의 당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노조법 파트 들어갔으면 다 배우는데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개별 근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만 될 수 있는 거고 자 단체 행동권도 마찬가지. 개별 근로자가 나 단체 행동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체 행동권은 노동조합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단체 행동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유 주체는 물론 행사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일반 개별 그 근로자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보시면은 사용자는 근로3권 인정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3권 인정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근로3권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제 단결권인데. 단결권 보시면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적극적 단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적극적 단결권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적극적 단결권이라는 게 있죠. 적극적 단결권이 뭐라고 아까 정의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렇죠?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그렇죠? 이런 권리를 갖다 적극적 단결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거의 반대적 개념이 뭘까요? 소극적 단결권이에요. 그럼 뭐죠? 소극적 단결권이 뭐냐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단결권이라 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노동조합법 즉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우리 비열계약이라는 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노조법 파트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니온시업 규정을 단서로 규정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어요. 유니온시업 규정. 조문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노조법 파트 잠깐 보시면은 책 없으신 분들은 저기 부당노동의 파트에서 비열계약 잠깐 보시면 됩니다. 비열계약 파트 보시면 돼요. 어디냐면 자 한번 잠깐 보죠. 6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책 없으신 분들은 법전 없으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조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조문을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노조법 제 81조 제 1항 2호가 어디 나와 있냐면 619페이지 아라비아 수사 두 번째 보시면 제일 위에 비열계약과 부당노동행위 부분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게 조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이게 바로 유니온시업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사업장에 3분의 2 근로자 조합원 3분의 1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거 허용이 돼요. 그게 바로 유니온시업 조항인데 그럼 만약 여기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가 이제 해고를 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입을 안 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니온시업 조항을 뭐냐면 내가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1을 대표하는 A 노동조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입사를 했는데 나 여기 가입하고 싶지 않아. 그럼 무슨 단결권이에요? 소극적 단결권이에요. 그럼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니온시업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고는 있죠. 일부. 왜냐하면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유니온시업 조항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 가입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보시면은 24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럼 단결하지 않을 자유. 자 두 번째 줄이에요. 즉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견해 대리분이 있어요. 근데 유니온시업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 유니온시업만 그렇죠? 허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그래서 이 나중에 비혈계약할 때 이 유니온시업 조항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거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뭐겠어요? 합헌이라고 보겠죠. 합헌이라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법률이 위반된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청을 했는데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이것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이런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유니온시업 조항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관련해서 소극적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유니온시업 조항은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법률에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단체 교섭권인데, 자, 의를 보시면 단체 교섭권이란 근로자 단체 등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단체 교섭권에는 사실행위로서 단체 교섭 행위 외에 타결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노조법 30조를 보면은 이제 그 표제가 뭐가 되냐면 성실교섭 의무라고 나와요. 성실교섭 의무. 이 성실교섭 의무가 이제 효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단체 교섭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사용자가 만약에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단체 교섭권을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즉, 첫 번째보다 효과는 첫 번째 성실교섭 의무,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이죠.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효과.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체 행동권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의의 한번 좀 보면 첫 번째 줄. 단체 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 달성의 실력을 관철하려는 투쟁 수단으로서의 단계적 투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자 최후의 강제 수단이다. 사실상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교섭이 결렬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단체 행동, 즉 쟁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되는 게 이제 노조법에서 쟁행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쟁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보시면 돼요. 최후의 수단. 그래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효과는 자 보시면은 쟁행위는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 면책, 즉 노조법 3조와 노조법 4조에 민형사 면책 규정이 있어요. 정당한 쟁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쟁행에 대해서 민사상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적으로 위법한 쟁행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 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입법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용자 개념을.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나온 계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쌍용차 노조의 어떤 쟁의행위로 인해서 그 쌍용차에서 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물었었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그때 수십억을 물어내라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사실 수십억을 어떻게 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배상 책임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어요. 이게 사용자 개념 확장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법한 쟁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법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법원에서 알아서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를 산정해가지고 했겠지만은, 근데 너무 좀 과다하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당 노동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상권의 상호관계 부분인데요. 자, 문제 소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근로상권의 상호관계에 관련해서 근로상권의 내용을 일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둘 것인지, 즉 근로삼권 중에서 단체 교섭을 우선으로 둘 수 있는지, 단체 행동권을 우선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같은 개념인 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 교섭권 중심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교수님들, 그 노동법 교수님들 통설이라 볼 수 있는데, 통설이라는 건 완전 일반적인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를 통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자들의 통설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은 단체 교섭권 중심설의 입장인데, 자 한번 보죠. 근로상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체협약의 체결로 보아서 단체 교섭권의 목적된 권리로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단체 교섭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 그래서 가장 마지막 줄 보시면은 이 단체 교섭권 중심설은 뭐냐면 근로삼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요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검토는 단체 교섭권 중심설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자, 근로삼권의 효력 부분. 자, 효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로삼권은 국가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효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랍에서 보면 대국가적 효력.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대사인적 효력. 개인에 대한 효력. 사인이죠, 사인. 아까 한문을 썼지만은 사인. 개인에 대한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효력이 있고 개인에 대한 효력이 뭐냐라는 거죠. 근로상권의 효력이. 첫 번째 자유권적 효력. 보시면 근로상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 권력이 단결, 단체 교섭 등의 활동을 입법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생존권적 효력 보시면은 생존권적 효력 보시면 근로삼권은 국가가 정책 목표인 집단적 노사자치의 허용, 조성에 관해서 입법 체계를 정비할 정책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생존권적 효력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대사인적 효력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소재가 나와 있는데요. 쟁점이 되나 봅니다. 근데 판례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제3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근로삼권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 적용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다수설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여러분들? 근로삼권은 근로자 사용자한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수적인 견해는 직접 적용설의 입장입니다. 직접 적용설. 근데 소수설의 입장이 있어요. 간접 적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게 연세대학교 법대 이상윤 교수님은 이 소수설의 입장, 즉
뭐냐면 간접 적용설 입장을 택하고 계세요. 간접 적용설 입장. 근데 직접 적용설 입장 잠깐 보면은 헌법의 기본권의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 3권에 관한 효력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용자 근로자 간의 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근로 3권의 본질상 근로 3권의 효력은 명백히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8페이지 제3절 근로 3권의 제한 부분인데 이 근로 3권의 제한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고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6시 반부터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전 수고하셨습니다.